예, 어서들 들어오세요. 뭐 소리하고 영상은 잘 들리나요? 잘 들리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예, 잘 들려요? 아, 여기 저기 채팅창으로 하지 말고 여기. 예. 줌 채팅창 말고 우리 카톡창 있죠? 여기다 쭉 하면 됩니다. 어, 늘 들어오는 자리는 다 동일한데 보자. 보자.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방링크. 음, 예, 안성진이 올려줬네요. 나랑 접속하는 거는 그냥 기존 했던 거 똑같은 창으로 계속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창에 보면 나랑 들어와 있는 거 있는데, 예, 예, 안성준인데 이걸로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친구들도 다 이거 통해서 들어온 거죠. 옆에 카톡창 열어놓고요. 영상 보다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창에다가 우리 저기 링크방 공지 톡방 있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안성준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안성준 제대로 접속이 됐나요? 다른 친구들 내 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거. 오케이. 오늘 날씨가 만만치 않게 덥다고 그랬는데 30도까지 올라가겠다고 그랬던데. 오케이, 잘 들리는구나. 네, 다른 친구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위에 보면은 뭐 톡방은 다 열려 있을 테니까요. 요거 블로그 글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오늘 강의할 자료들 여기다가 일부 올려놨거든요. 그거 미리 다운로드해서 지금 화면에 뿌려졌던 이 자료예요. 파워포인트 파일이 2개가 들어있고요. 아이고, 채팅창에 자꾸 누가 들어오네. 오케이. 예, 줌 채팅창에서 하지 말고 카톡창에서 합시다. 예. 내가 이게 나중에 백업 받을 때, 예, 뭐 줌도 따로 저장이 되는데 별도로 내가 관리를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카톡창 다 같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했거나 공지사항이 있을 때 이 카톡창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는 사람 마이크 켜놓고 해도 돼. 처음에 뭐 우리 좀 워밍업 좀 해야 되잖아. 자다 일어나서 정신도 없을 텐데. 나야 물론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지만.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 건가? 네, 아침 시간이다. 많이 들어와 있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들어왔네? 이런. 야, 나 좀 여유를 좀 가지고 했더니 이면 지난주에 과제물 제출 안 된 거 알죠? 예, 그거 정리해서 넣어줘요. 친구들의 도움 받아도 되고요. 내 블로그에 보면 매주 진행된 사항을 블로그에서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전주에 수업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여기 맨 마지막 글에 가보면 설명 쭉 나와 있고요. 맨 아래쪽에 여러분이 나한테 작성해서 제출한 보고서 링크 다 걸어놨거든요. 여기 쭉 있죠. 쭉 가다 보면은 이미영 거만 지금 없거든요. 다른 친구 아래 한글 파일이에요. 열어보고서 무엇을 했는지 잘 확인해 주기 바래요. 뭐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인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점수 평가하는 걸 평가하려고 이런 자료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출하고 나서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 보고서들을 한번 열어봐도 돼요.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을 듣고 동일하게 실습을 한 거라 같긴 한데 사람에 따라 나도 편집하는 요령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영상 수업 끝난 다음에 내가 유튜브 링크들을 다 올려놨죠. 어디더라? 유튜브 여기 보면 있는데 올려놨죠. 근데 1교시 거 안 올려놨거든요. 1교시 거 이거 내가 그 유튜브에다 링크를 딱 하자마자 유튜브에서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1교시에 유튜브 영상 몇 개 봤었잖아요. 거기에 저작권 침해 신고 들어왔다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4분 차 거기서 몇 분간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있는 영상이라고, 그러니까 구글이 연락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구글 프로그램이 체크했겠지만 저작권자한테 제소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영상 어떻게 할 거냐고 딱 확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인 들어온 내용은 뭐냐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 영상으로 뭐 수익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광고료 너한테 안 가고 원 저작자한테 넘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링크가 하나 또 있어. 그렇지만 이의 제기를 해서 그거를 걔랑 분쟁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 부분에 그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영상만 제거해서 올리겠느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눌러놓고서 영상 빼버렸다고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왠지 찝찝해가지고 그 저작권 침해 요소 소지가 있는 것들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1교시 거 빼버렸고 아마 6교시 거에도 영상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설명하려고 그 PCB 제조 공정을 유튜브 검색해서 짜집게서 썼는데 그게 좀 저촉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1교시와 6교시 영상은 링크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내가 링크 알려주거나 할게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다 동영상으로 떠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 1교시와 6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내가 사용한 영상 중에 일부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일단 비공개로 해놨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영상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영상, 남의 영상이 들어간 걸 캡처해서 또는 동영상으로 떠서 내 채널에다 올리면 이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내가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갖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게 광고를 집어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촉받을 건 없는데 구글이 미리 경고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런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수업한 내용, 강의 자료 올려놓은 동영상을 봐도 되고요. 다른 친구들 작성한 이 보고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자꾸 보고 배워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점점 향상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 캐드캠 7번째 거. 보통 우리가 뭐 이것도 이제 뭐 습관이긴 한데 엔지니어들 보면은 어떤 번호나 숫자를 나타낼 때 앞에다 우물정자를 많이 붙여요. 뭐 해시태그라고 그래갖고 검색할 때도 이게 키워드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이제 공학자들이 쓴 문서에 우물정자가 나오면 이건 번호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큰 주제 기준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캐드캠 7, 샵7, 패즈,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오늘부터 아트메가 128을 사용한 보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 그러면 아직 내가 자료 올려놓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미리 보여주면은 요 회로인데 이 회로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해요. 네. 네, 요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품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건 이밸류에이션 학생판, 체험판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는 건 제한이 없는데 그린 내용이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저장이 안 될 거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그릴 수는 있는데 이걸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라우팅을 한다든지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학교에는 우리가 뭐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서 정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우팅 작업을 돌려야 되거든요. 스키매틱 설계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넷리스트 추출해서 그 레이아웃에 넘겨서 프레이스 라우팅 작업하고 그다음 캠 파일 만든 작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정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수업 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들은 심벌들, 이런 심벌들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거 아트메가 128 심벌이고요. 여기 커넥터 핀헤더 있고 여기 FND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즈 프로그램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씩 설계해보는 과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설계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좀 더 파일을 줄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로직에서 쓰는 로직, 이제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CA 데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CAD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그 심벌들 이것들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내가 여기 정리한 걸로 한 30가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동일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한 20개 이상씩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건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 나온 건 이건 PCB 데칼입니다. PCB 데칼. 요거는 패즈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트 탑 CA 데칼 그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내일은 PCB 데칼 그리는 작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스키매틱을 그릴 수 있거든요. 네, 스키매틱에서 시트 2개로 구성이 됩니다. CPU 부분하고 스위치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코어보드, 마다보드라고 해서 여기 칩 모듈, 칩 모듈이라고도 하는데 아티메가 칩이 들어가는 부분 회로도 하고 또 입출력 부품들이 연결된 회로 이 2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려봤자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근데 아마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일단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보자 할 수는 있는데 그려봤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 PCB 데칼 같은 경우 이 라이브러리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CA 데칼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을 자유롭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떤 부품이다. 그리고 여기 핀이 몇 개가 있고 그 핀은 누구와 연결이 되다. 이것만 명확하다면은 이 그림들을 어떻게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PCB 데칼, 이거 내일 할 거라는 이 PCB 데칼 같은 경우는 실제 부품의 외형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뒤에도 보면 이런 수치 정보들을 포함된 걸 다시 한번 제시를 할 겁니다.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수치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줘야지 나중에 레이아웃 할 때 거기 올라가는 부품의 모양이 요거랑 똑같이 뜨는 거 있잖아요. 진짜 부품 모양 맞추어서 이대로 캠 파일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초록색 판때기가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리면은 나중에 부품이 꼽히지 않고 부품이 거기에 저기 장착이 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하고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같이 그리기도 좀 벅찹니다. 너무 많아서요. 얼추 여기 지금 내가 계산해 본 걸로는 3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10개, 15, 16, 17, 18, 19, 24개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 24개 중에는 아트메가 128 칩도 들어있고요. 또 FND 4개짜리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나랑 같이 그릴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혼자 스스로 그려줘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그린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 PC에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 라이브러리 이름을 특별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잘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 와서 정품으로 디자인할 때 그때 그거 불러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소리와 영상 잘 들리는 거죠? 네. 오케이. 됐어요. 요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또 제대로 영상이나 소리가 나가지도 않는데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녹화는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녹화되고 있군요. 1교시는 그냥 이야기 듣는 쪽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자다 일어나서 정신도 없을 텐데.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이 그림 그리는 거. 실제로 PCB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주로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 뭐 해야 된다. 또 뭐 한 다음에 어떤 걸 출력해야 되고 어떻게 불러들이고 어떻게 설정한 다음에 또 그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한다. 그거 위주로 해서 제가 2번이나 3번 정도 지금 작업을 돌린 거거든요. 물론 디자인의 난이도에 따라 좀 이것저것 틀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실제 요거는 그대로 설계해서
조립한데 팔아 먹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강의 자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 요 책 있죠?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뭐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보드가 어디 갔냐? 내가 이거 받아 놓은 게 있나? 예, 이거 실제 보드가 들어있는데 레이아웃 데이터 부분 들어있거든요. 이게 보여지는지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여러분 거에서는 좀 안 되죠. 여러분 그려놓은 게 없으니까요. 내가 PC가 좀 속을 썩여가지고. 예, 이거 지금 라우트까지 된 상태거든요. 어, 이거 에러 많이 났네. 씨. 예, 이렇게 생긴 거 만들 거거든요. 이거 제거하자. 다른 거로 이렇게 에러 잡으려고 돌렸던 것들을 불러냈네. 뭐 오토라우팅 돌릴 거고 부품 라이브러리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스케매틱은 여러분 실력이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라우팅이 된 상태잖아요. 훨씬 쉽죠, 이거. 복잡해 보여서 그러나 요 정도. 그러니까 부품 종류 보면 알죠? 여기 LCD 있고 여기 아테메가 칩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아테메가 칩 들어 있죠. 요 칩이 64핀짜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 LCD, FND, 그다음에 여기 LED 쭉 배치됐네요. LED. 그리고 여기 스위치들이 있죠. 키패드 같은 스위치 들어 있고요. 여기 입력용 별도 스위치 들어 있네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전원 들어 있고 여기에 뭐 이 커넥터들 달아서 뭐 온도 센서라든지 각자 확장, 또 여기 UART 통신용 뭐 9핀 커넥터 DB9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들어있는 요거 그리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해요. 예, 표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 아트메가 칩 부분이 좀 정신없구나. 좀 짜증 날만하네. 그렇지만 이제 부품 배치만 끝나면 오토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늘 이야기하듯이 전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이거 라우팅을 했는데 그 라인의 두께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거 조정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샘플로 이 정도만 제시할 거고요. 이런 거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 이런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너무 겁을 준 것 같다. 아침들은 먹었어요, 참? 김선우, 아침 먹었어요? 김선우, 잘 들린다며. 김선우, 아침은 먹고 하는 거야. 빨리 답해. 어, 다들 아침 안 먹고 있는 거예요? 9시니까 비대면이고 날도 더운데 일찍 일어나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낮에 더워서 헤맸을 테니까 저녁에 늦게 잤을 거고. 네, 진행합시다. 별로 반응들이 없네. 잠이 안 깬 것 같은데 나만 또 1시간 혼자 떠들어야겠고. 듣다가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여기 카톡방 요 카톡 창에다가 바로 입력해 주면 돼요. 옆에 열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뭐 전반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면 어려운 사항들 아니고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 자료는 아까 링크 여기 보내준 거 있죠? 요거. 이거 누르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그림이 처음에 나오죠? 그림도 그래도 뭐 올린 길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 개발적으로 그림 몇 개 캡처해 놓거든요. 이 아래쪽에 가면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파일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앞에 거는 패키지에 대한 거, 즉 부품의 모양에 대한 걸 제가 올려놨고요. 밑에 쪽에는 팔제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공감 한번 눌러주고 광고 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름에 또 휴가비 얻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그렇게 하려고 만든 블로그는 아니니까요. 그 자료 공유하려고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이번 수업 끝나고서 우리 특강 끝나고 나서는 광고 삽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 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가 마지막 이구나. 네, 지금 다음 주도 이제 목 수업이 있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럴 때 괜히 우리 또 학교에 모였다가 확진자 한 명 나와버리면 과에서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학과장님이 연락을 하셔갖고 2주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통화할 때도 하루 정도는 좀 학교에서 정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이거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틀인데 이게 28일 날 우리 오후 수업이 있고 29일 날은 전일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루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보고서 할 때 할까? 일단 라이브러리가 다 돼 있으면 스키매틱 그리는 작업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번 주 수업하고 요번 주말에 저 학과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 조율을 해볼게요. 학교 나오려면 나올 수 있죠? 임주.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키매틱 그려봤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즉 그린 걸 저장해서 레이아웃을 넘기고 라우팅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레이아웃을 통째로 다시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올 수 있다고요. 나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확진자 나와서 또 문제가 터지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2학기 수업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현재는 모든 학교가 공식적으로 다 비대면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인된 건 없어요. 만약에 학교 출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키매틱 작업을 해봤자 저장이 안 돼요. 우리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후에 한번 죽어라고 2시간 그린 다음에 저장 안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난 작년 수업했던 내용이나 전에 수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조그만 디자인, 지금까지 한 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혀 평가판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는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에러가. 데몬스트레이션 모드의 디자인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건 아웃풋 출력하는 명령을 비활성화 시켜놨다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리기가 이거거든요. 잘 안 움직여 내게 이상하게. 이 그림인데 이걸 이렇게 그려봤자 여기서 딱 누르면 세이브가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세이브 메뉴가 죽어버려요 다. 하나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넷리스트 추출 얘도 안 돼요. 이거 본 것 같이 그림을 그려봤자 저장도 안 되고 다른 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난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거 연습이니까 다 그린 다음에 화면만 캡처해서 블로그나 보고서에 삽입해라 라고 하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라우팅 해갖고 캠파일 만드는 거잖아. 캠파일을 안 만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스케매틱 그리는 거 초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고요. 만약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수업하는 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학교에다가 그냥 강의실 열어놓고 자유롭게 와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 중에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잡고서 마지막 날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밀집도 떨어뜨리면 돼. 안 되나? 이런 얘기를 저장이 녹화되는 데서 얘기하기 좀 그러네. 어쨌든 고민해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내가 준 자료를 미리 라이브러리 개발 말고 스키매틱은 미리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라고 할 때 그리면 돼요. 말이 또 길어졌어. 일단 읽으시네요. 여러분 잠 깨라고 이론적인 사항들 먼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는 결정된 거 없고요.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거는 패즈 툴에서 사용하는 AVR 보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건 이 패즈 툴을 이용해서 AVR 보드의 디자인 플로우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즈 로직을 이용해서 스키매틱 라이브러리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라이브러리 만들고 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스키매틱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다 되면은 그다음 넷릿을 추출하죠. 그래서 넷릿을 추출하는 거 익스트랙팅 한다. 또는 물론 아웃풋, 프린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익스트랙팅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키매틱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할 거고 그 회로를 가지고서 넷릿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패즈 로직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패즈 로직에서 점점이 디자인을 해놔야지 나중에 강의 자료도 쓰죠. 그래서 넷리스가 추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PCB 데카를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거에는 대부분 없어요. 라이브러리가요. 그래서 여기서 PCB 데칼 요거 만드는 작업한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넷리스트를 불러드려야지. 물론 요게 먼저구나.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뀌면 안 되지. 네. 그래서 PC 보드 아웃라인 만든 다음에 넷리스 임포트 해가지고 그다음 디스퍼스 컴포넌트 한번 쫙 뿌려지고요. 그걸로 프레이스하고 라우팅한 다음에 DRC 체크해가지고 룰을 설정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버 파일, 이 거버 파일이 캠 파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캠 파일이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할 때 또 이 작업할 때 다 정품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품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 만드는 작업을 오늘 내일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집중적으로 실무는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 PCB 설계할 때 이 라이브러리 일단은 무슨 제품을 만들어 달라 설계해 달라 가져오게 되면은 제품의 특성 분석 한 두세 시간 한나절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부품들 특성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어느 부품을 쓸 건지, 즉 부품의 모양은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거 쭉 정돈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가져온 회로도에 맞춰서 하는 거죠. 회로 그린 사람이 보통 어떤 부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고 또 확인하다 보니까 이 부품은 실제 좋지 않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뭐 물건이 없다 있다. 규모가 사이즈가 커서 배치가 나쁘다. 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를 들어 그런 걸 판단을 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확정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부품에 대한 데이터를 쭉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 확인한다는 거는 내가 저는 페이지 프로그램 내 라이브러리에 그 부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즉 내가 사용하려는 그 부품의 라이브러리, 즉 CA 데칼과 PCB 데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빨간색으로 칠한 이게 바로 그게 없으면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약 20개 이상의 심볼들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작업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스케매틱 디자인 하는 거고요. 또 PCB 데칼이 준비가 되면 그때 넷리스트 불러다가 라우팅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작업 흐름은 이제 빠삭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페이지 로직에 스케매틱 라이브러리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라이브러리 페이지 로직에 나오는 라이브러리 회로도 스케매틱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 네모난 게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회로도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들 또는 그 요소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물론 이걸 몰라도 회로 그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가 잘못 그려졌어, 뭐가 잘못됐네, 뭐 수정해줘 이런 이야기할 때 그 부품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면 의사소통에 굉장히 문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부분 다 알죠, 이런 내용들이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건데 때로는 이제 한 일을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뭔지 이거를 화살표 대신 쓰려고 그래요. 네. 용어 모르고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남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있을까봐 용어들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거랑 좀 다른 용어들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U1, U2가 부품 위에 번호가 자동으로 붙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품 이름은 여기 저 파트 네임, 파트란 말을 씁니다. 파트 타입이란 말도 쓰거든요. 여기 이거는 870이홀이란 부품이에요. 이게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심벌 밑에 쪽에 이름이 나오고 위에 쪽에는 부품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나오는 걸 파트 타입 또는 파트 네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에 나오는 거는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이름이 길죠? 부품 번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벌이 있는데 심벌 속에는 이름들이 들어가고 심벌 이름, 핀 이름 이렇게 밖으로 어떤 신호를 입력받거나 신호를 내보내는 그런 통로를 포트 또는 핀이라고 합니다. 장치로 됐거나 보드로 됐을 때는 포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일 부품일 때는 핀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이 핀이란 말이 더 흔하게 썼을 거고요. 심벌에는 이 심벌 속에는 핀의 이름을 적고요. 심벌 밖에는 핀 번호를 일반적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케매틱 같은 경우는 기능 위주로 어떤 기능을 구성하는 논리적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심벌 네임 순, 핀 네임 순으로 보통 배치가 됩니다. 그쪽에도 핀 이름 순으로 돼 있죠. Q 0, 1, 2, 3, 4, 5, 6, 7, A 1부터 14까지 이런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바깥쪽에 핀 번호를 보게 되면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겁니다. 논리적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핀 번호보다는 그 핀이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 위주로 배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거와 이제 상대돼 가지고 패즈 레이아웃에서는 부품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땐 기능이 아니라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거고 실제 부품의 배치와 동일해야 되죠. 그때 그림들은 대부분 다 핀 번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부품 번호가 왼쪽 밑에서 시계 반대 방향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보통 되는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온 순간에 이 심벌은 보니까 이름 순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펠즈 로직에서 그 논리적인 구조를 연결하는 용도로 쓰이는 심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또 자주 이런 선들을 보통 커넥션, 트레이스, 보통 커넥션이라고 스키매틱에서는 이야기, 연결선. 보통 이 선은 내가 늘 얘기했었죠. 우리 좀 패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패즈 용어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실무에 나가면 오아캐드를 쓸지 알티움을 쓸지 어느 걸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보다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을 패즈에서는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다른 데서는 와이어, 네트, 라이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심벌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기 파트네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이름 중에 대부분은 여기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다른 데서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있죠. 버스선. 보통 이렇게 딱 45도로 선이 꺾여 있는 구성 요소가 있으면 이건 다 버스입니다. 버스는 두껍게 처리가 되죠. 버스는 위쪽에 한 구석에 이 버스가 이름이 뭐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뭐고 이 버스가 폭이 즉 몇 비트 데이터가 처리된다가 늘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HDL 언어 쓸 때도 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프릿 시켜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버스서에서 몇 번째 비트가 잘라져서 연결이 되는지 이때 나누어지는데 그 선에 바로 몇 번째 비트인지 패즈 같은 경우는 이름에다가 뭐 버스 이름이 여기에 D 0부터 2까지 즉 3비트짜리잖아요. 그리고 요게 직접 이름 뒤에다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다른 캐드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요걸 꺾은 가로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툴마다 좀 차이가 있죠. 예전에 나랑 마이로직으로 우리 시뮬레이션 실습할 때 보면 이건 꺾은 가로로 다 붙여 있었죠. 그거 알고 있고요. 45도로 꺾인 선이 나온 거는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이건 좀 스케매틱이에요. 스케매틱에서 보통 45도로 꺾는 거 잘 하질 않거든요. 이렇게 나온 건 버스선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이제 VCC 알죠? 요거 그라운드인 거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오프 페이지라고 합니다. PCB를 설계할 때 보면 마이캐드나 마이로직이나 다른 툴하고 틀리게 이 그래서 화면 사이즈가 제한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도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면적에다 회로를 그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화면에 종이 시트에 모든 회로를 다 집어넣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회로이기는 하나 페이지를 나누어서 처리했을 때 나눠진 페이지끼리 그 커넥션을 연결시킬 때 이런 표시를 씁니다. 이걸 오프 페이지 바깥쪽이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여기다 이름만 동일하게 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본 순간에 다른 페이지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VCC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표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커넥션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플로팅 커넥션, 플로팅 떠다닌다는 거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밖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정션이라고 했는데 보통 요거 점이요. 이거 밸류가 아닌데. 이거 오타 났네요. 페이지에서는 타이돗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정션이라고 접점이라는 말을 쓰죠. 현장감 있죠. 이런 거 내가 이제 짜집기해서 쓰다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이름을 안 고쳐놨네. 정션이에요. 이거는 요선이 연결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여기 지나갔는데 동그란 점이 생기지 않으면 잘 안 보이네. 그러면 그걸 갖는 연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옵션에서 이 정션 타이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연결된 거에 보면 저항이나 IC 같은 요 뒤에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고 핀 번호가 이렇게 되는데 저항을 굳이 1번 핀, 2번 핀을 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일반적인 부품만 사용을 한 경우이고요. 이 저항도 어레이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써본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레이 저항이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거 빈 모양으로 된 거 이거 얘기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일 때는 몇 번 핀인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에도 일리가 기본으로 배치가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걸 묶어서 이런 어레이 저항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FND 보면은 애노드 타입, 캐소드 타입이 있는 거 알죠? 이 어레이 저항도 타입이 X 타입, Y 타입 둘로 또 구분이 됩니다. 이 핀이 여기 왼쪽 거 보면 핀이 이거는 9개짜리죠. 또 이쪽 거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핀이 셋, 다섯, 일곱, 11에는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건 8개짜리 있죠? 그래서 커먼 라인을 놓고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냐, 1대1로 연결이 된 거냐에 따라서 1대1로 되면 X타입, 또 커먼 라인이 있는 경우는 Y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 저항도 어레이 저항 거, 이것도 지금 어차피 패키지 얘기를 방금 할 거거든요. 어레이 저항도 이게 홀수계, 핀이 홀수계짜리도 있고 짝수계짜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홀수계짜리 때는 커먼 라인 하나가 여러 개 공급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이 핀이 의미가 있거든요. 핀 번호 의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870 뭐 IC 하면서 핀 번호 잘못돼서 나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넘어갔더니 IC가 2개 나오는 경우 발생된 거 기억나죠? 그런 친구들 있었던 거, 있었던 친구들도 있죠. 네, 그겁니다. 그때 이 핀 번호를 잘못 부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기기를 만들려고 지금 PCB 소프트웨어 디자인 방법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은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부품을 조금 적게 쓰고 배선도 적게 하는 게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제품을 빨리 싸게 만드는 방법은 부품 개수 줄이는 겁니다. 또 이 점퍼 선의 개수가 적어지면 제작이 더 단순해지겠죠. 또 이렇게 만든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게 발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부품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도 덜 납니다. 즉 유지비도 적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네, 여기 뭐 기본적인 것들 이름 쭉 설명했습니다. 버스선 2개 나온다. 버스 이름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버스에서 나눠진 것들은 이름이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페이지에서는 이런 이름들, 선의 이름들을 다 라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벨이라고 하죠. 그리고 핀 번호, 핀 네임, 그 다음 여기 파트 타입 또는 파트 네임,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이것도 요겁니다. 이것들. 핀 네임, 핀 번호 앞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스키매틱에서는 기능, 논리적인 구조, 연결을 정의하기 때문에 핀 이름수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말이 좀 길었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내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신호선 커넥션이라고 하죠. 회로도를 구성하는 부품의 핀의 연결, 신호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름은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달러 001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가서 거기서 네트 이름 보기 그 셋업 그 컬러 있죠? 디스플레이 컬러에서 그 네트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저 이름이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볼까? 나올 때 보는 거죠. 뭐. 지금 여러분 잠깨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 펼쳐서 저기 로직에서도 선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제 궁금해하니까 나왔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있는데 선의 이름이 안 보이네. 이거는 여기서 셋업에서 디스플레이 컬러 들어가서 돼 있죠. 여기 네트 네임 꺼놨죠. 이것들. 손 보이기 시작하죠. 네트 네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커넥션 있고 선들 있고 선을 오케이 하고 선을 딱 더블 클릭해 보면 이름 안 나오네. 여기 커넥션 이름 요겁니다. 나오지. 이름이 달러로 나온다고 나 조금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 소개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름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라운드 VCC라 커먼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여기 이름들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트레이스가 연결이 돼서 여기 다음에 달러 5544라고 적혀 있죠. 아까 옵션을 바꿔줘. 처음에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에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진짜 할까?
다 붙어 있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선, 버스는 회로 작성 시 여러 개의 신호선을 버스를 안 쓰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그려주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이건 로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버스선은 그 레이아웃으로 가면 하나하나 다 그려줘야 됩니다. 물론 버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한 번에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교차점은 타이덧, 아까 얘기했죠. 두 개의 신호는 교차돼서 서로 연결됐다는 걸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라벨은 부품의 핀 이름, 신호선들을 나타내는 거고, 신호선 이름이 동일한 경우는 서로 연결된 걸로 간주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스케마틱을 그리는데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이름하고 여기 이름과 여기 이름 같으면은 이게 선이 이렇게 와 있지 않아도 같은 선으로 봅니다. 우리는 딱 그림으로 연결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그리는 친구들 보면 이런 거 연결 안 하고요. 그라운드에 이름 주고 여기도 이름 주고 그라운드 GND로 끝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같으면 연결된 걸로 봅니다. 스키미터를 그린 이유가 뭐예요? 넷리스트를 추출하는 거죠. 누가 연결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린 건 내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리는 거지만 그리는 거예요. 좀 내부적으로 연결된 걸 굳이 내가 안 그려도 패치 프로그램은 이름이 동일하면 연결된 걸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오프 페이지 했죠? 회로가 너무 커가지고 페이지를 나누어서 작업할 경우 그 페이지 간의 연결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파워는 VCC, 그라운드는 GND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만 봐, 심벌만 봐도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레퍼런스명은 보통 U1, C1, R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동으로. 내가 부분 갖다 순서대로 부여가 되거든요. 물론 수정 가능합니다. 동일한 이름이 나오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데 고칠 수도 있다. 자동으로 부여는 되지만 고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부품. 요건 이제 파트 타입, 파트 네임 이런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부품의 이름입니다. 페이지에서는 특이하게 파트 타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파트 타입, 라이브러리에서도 파트 타입이란 말을 쓰거든요. 파트 타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부품의 이름, 타입이 나오면 이름입니다. 그리고 value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필요에 따라서 쓴 거죠. 지난주에 수업할 때 우리 적용했었죠. 필요하면은 value에다가 용량을 적어주는 거고 토러런스나 볼테이지 같은 경우도 그 어트리뷰트라는 그 속성창에 들어가서 더블클릭 들어가서 선택해서 하는 거죠. 모든 내용은 다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설정된 거를 화면에 표시할 건지 말 건지도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핀 번호, 핀 네임. 한 핀에 대해서 번호와 이름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 구분해 주면 됩니다. 번호는 보통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이름은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부동 연결, 플로팅 커넥션은 신호선은 오프 페이지 없이 연결 도중에 멈출 수 있는 신호선인데 라벨명으로 처리해서 동일한 이름인 경우 아까 여기 플로팅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있는데 요거를 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주었을 경우 라벨을 달아준 경우는 그냥 서로 연결된 걸로 간주합니다. 즉 선을 안 그려도 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괜찮으면 써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 한 이후에 우리가 넷리스트를 추출력을 하죠. 넷리스트. 이거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품에 몇 번 핀이 어떤 부품에 몇 번 핀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레이아웃에서 이제 라우팅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회로는 이렇게 RLC 회로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항, 캐패시터, 그 다음에 코일로 구성이 되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어서 나랑 수업할 때 매 학기 첫 시간에 하는 거 있죠. 부품, 이름, 기능 정리하는 거 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 부품을 이용해서 전자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일은 유도, 축전기는 전기를 에너지 그리고 저항은 전기 흐름 방해한다. 이런 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상대적으로 표시가 요 그림이 좀 인상적이라 저항을 달았을 경우는 전압이나 전압의 값을 이렇게 조절하는 용도로 쓰고 충전기 캐패시터를 달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 나가기 때문에 위상이 약간 밀려나가는 효과가 있다. 전류는 올라가고 전압은 뒤 밀려난다. 그리고 코일을 쓸 경우는 유도회로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앞으로 당겨주는 유도에서 미리 당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요거 상징적으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디지털 베이스라고 소프트웨어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알죠, 다들? 이런 그림 굉장히 요약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각각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냈고
여기 또 그래프로 해서 그게 어떻게 연동되는지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림의 의미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 값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타낸 것 같아요. 전압과 전력값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쓰는지. 내가 원하는 회로를 구성한다는 거는 거기에는 전압과 전력, 전기적 신호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전압이면 힘이네. 그리고 참고로 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의 종류인데 우리가 먼저 학기 초에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름만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했었죠. 오늘 전자부품 종류에서 전자부품 수동부품, 기능, 접속, 변환, 개별, 직접 회로, 혼성, 직접 회로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적어놨습니다. 내년에 수업할 때는 후배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도 한번 조사를 시킬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품들인데 뭐 레지스터, 캐패시터, 수동이 있죠. 이런 거는 입력 신호에 따라서 출력값이 제어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입력 신호 특성이 변하지 않으면 않고 전류 전압을 제어한다. 그리고 또 반도체 직접 회로 같은 경우 또 IC란 말이 보통 붙어 있죠.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일단 전자부 분류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가리키는 시간 아닙니다. 나온 길에 정리한 거고요.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부품의 껍데기 모양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우리는 PCB 만들 거거든요. PCB는 판때기에 진짜 부품을 장착할 위치를 고정시켜 줘야 되고 그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서 홀들 또 패드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의 모양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딥 타입, 학교에서 보러 딥 타입 많이 쓰죠. 그리고 이름들이 익숙해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뭐 AT 타이니, AT 메가, AT X 메가 이런 식으로 제품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거든요. 아트 메가란 회사에서 만든 칩의 이름입니다. 상품명이죠. 뭐 소나타, 그랜저, 뭐 제네시스 이런 이름입니다. 그 속에 그 모양, 그 부품이 어떤 모양이냐 또 구분을 한다. 이럴 때 이거는 이제 뭐 승용차냐, RV냐, 화물차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바퀴도 2개짜리냐, 4개짜리냐 이런 구분하듯이. 그래서 이 바퀴 핀이 이렇게 기역자를 꼽혀서 보드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 속에 핀을 집어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이면 딥 타입, 붙이는 타입이면 SMD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SMD 타입도 그 핀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QFP 타입이냐, QFN 타입이냐, PLCC 타입이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왔다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추세만 여러분이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 처음에 핀이 있는 거에다가 핀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핀을 옆으로 붙이는 방식, 핀을 없애버려. 핀이 이 SMD 때 핀이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붙이는 방식은 핀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떨어뜨리면 핀이 휘어버린다고요. 그럼 못 쓰는 겁니다. 아니면 핀셋으로 정밀하게 현미경 놓고 좀 돋보기 놓고 잘 맞추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IC 패키지의 발전 추이를 여기다 쭉 적어놓은 거고요. 주로 IC, 주로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추세는 핀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부품은 작아지는 추세로 갑니다. 보통 경박단소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부품은 작아지고 핀은 많아지고 얇고 가벼워집니다.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들 나오거든요. 딥 타입은 듀얼 인라인 패키지, 그다음에 그 SOP 타입은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집 타입도 있어요. 그 지그재그 인라인 패키지, CB라고 되어 있는 건 싱글 인라인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스몰 아웃라인 트랜지스터,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없네. 스몰 아웃라인 TR은 보통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TO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 TO는 뭐냐? TO 안 적어놨네. 네. 트랜지스터, 아웃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 요 이름들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 비슷한 용어예요. SO는 무조건 스몰 아웃라인, 작게 만들었다는 소리고요. FP 나오면 플랫, 펼쳐져 있다, 플랫이라고 하면 되고요. G 나오면 무조건 그리드입니다. 모닝종이 같이 그 부품 바닥면에 쫙 박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구분해 주면 되고요. 뒤에 숫자가 또 붙기도 하거든요. 이거 이제 종류별로 또 구분을 합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들만 기억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이제 10 캐패시터,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 저항이나 10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타입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인치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로 된 것들로 나누어지거든요. 여기 좀 먼저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 때도 뭐 2012 타입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름들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런 번호를 이야기도 하고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규정이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업체 나갈 때는 똑같은 칩 캐패시터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칩 저항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나갈 때는 꼭 패키지 타입 번호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샘플을 들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보통 SO 타입들이죠. 다 SMD 타입입니다. 그냥 SMD 뭐 SO를 붙였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요 패키지 타입이 인치로 된 것도 있고 밀리미터로 된 것도 있다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면 다들 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그러네. 예, 그 밖에 뭐 이런 단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런 단위들 씁니다. 뒤에 그 단위들 좀 정리해 놨습니다. 저항 보는 요령, 저항의 색깔 표기하는 방법, 또 필요한 로마자, 그리스 문자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기타 참고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평수 집에 나는 뒤에 나온 걸 참고로 담아 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부의 외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이렇게 점점 발전돼 나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쉬는 시간은 준수해야겠죠? 한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잠시 연결 끊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봅시다.